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미국의 FOMC가 끝났습니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소위 이제 매의 발톱을 좀 드러냈다는 건데 그에 비하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또 그렇게 우려에 휩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시장 흐름들 하반기 투자 전략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지표, 물가지표 계속 긴장하고 이제 정점이 FOMC 회의였는데 FOMC 회의에서의 나온 발언이나 23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한다는 점도표는 시장 예상보다 좀 센 거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 점도표라는 것은 예측은 아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뭐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는 하진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의 돈을 더 많이 풀기보다는 이제는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돈이 풀리는 어떤 속도 자체는 정점을 찍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한정없는 거고. 근데 시장의 반응은 미국도 그렇고 어제 보면 또 미국 하락하고 사실 아시아 증시가 보면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안 빠졌거든요. 네. 이 시장이 이렇게 안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강한 발언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어제 FOMC 내용을 보면 결국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어쨌든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긴 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의 파월 의장의 어떤 자신감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한다라는 게 뭐 돈을 줄이겠다, 자산 가격을 꺼트리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팬데믹의 어떤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경제는 제 궤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조한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오히려 약간 좀 둔화가 되거나 좀 떨어지면서 연초에 비해서는 과열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그 4월 달에 FOMC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은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버블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뭐 심하진 않지만 버블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금융 시스템은 잘 돌아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자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의 경제는 불확실성 완화로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무게를 두다 보니까 시장이 움찔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린 주식시장은 갈 길을 간다. 뭐 이런 컨셉에서 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에 T자가 먼저 T자만 나와도 시장이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은데 뭐 테이퍼링보다도 훨씬 센 금리 얘기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재해석을 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들로 단단합니다. 그러면 이후의 흐름들은 이제 과연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에 2번 정도 점대표를 박았잖아요. 역순을 해보게 되면 언제쯤 테이퍼링을 하고 발표를 언제쯤 하게 될까가 대충 그림들이 나오고요. 사실 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은도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머징 국가들이 먼저 좀 금리를 올릴 가능성. 그럴 경우에는 또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ECB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금리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이머징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2014년, 15년 소위 말하는 테이퍼 텐트럼 때와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2013년, 2014년 때에는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빚을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은 물론 빚을 많이 내고 지금 실질적으로 긴축을 좀 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있다라는 게 이제 2013년하고는 좀 다른 이머징의 어떤 체력이 예전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국가들이 특히 이머징 국가들이 그 테이퍼 때나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워낙 안 좋았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려서 아예 이제 자본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을 우리가 먼저 좀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건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돈에 대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런 것들은 좀 낮춰야 되는 시점을 분명히 왔고 특히 이머징 국가들이 먼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예. 상대적으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금융에서의 안정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성장에서의 어떤 그 높은 고수익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예상하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뭐 미국이 스탠스를 취하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충격이 크니까 그 부분에 금리 정책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 섞인 질문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걸로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표를 보니까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 표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시중에 작년까지 올라온 건 어쨌든 돈의 힘 유동성 장세잖아요. 네. 유동성은 이제 더 이상 풀리진 않고 어쨌든 간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시기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표 보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그 그림 잠깐 봐주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 페드,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BOJ의 중앙은행의 자산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해서 비교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 2000년 이제 2월,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 이후에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늘어났다가 올해 1분기를 피크로 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유동성의 확대 자체는 이제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미국의 연준의 자산 증가는 앞에도 저희가 표를 준비해놨습니다. 앞에 보고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ECB에서 그 자산이 그 둔화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보다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 2014년하고 또 좀 차이점인데요. 2013년, 2014년 때는 드라기 총재가 2012년에 whatever it takes 이러면서 또 뭐 LTR로는 여러 가지 금융 장치로 돈을 엄청 풀었다가 2013년부터는 또 갑자기 또 약간 긴축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연준에서 테이퍼를 한다고 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유럽은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미국이 테이퍼를 한다고 해도 뭐 유럽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풍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유동성을 흡수하지는 않는다만 최근에 뭐 역RP 뭐 이런 걸 통해서 슬금슬금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요. 유로존은 뭐 워낙 사실은 아직 그 팬데믹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긴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미국이 조금 움츠러들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FOMC 지나고 나서의 전략들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 장은 쉽게 밀리지 않는다. 위로는 제한적이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FOMC 이후에 지나고 나면 뭐 3,500 또 외국계에서 한 3,7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이지만 상승 그러나 상승에는 제한? 뷰가 어떠세요? 저는 상승은 하던데 상승 폭이 그렇게 업사이드가 아주 크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은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이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3,600, 3,700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그 수준, 그다음에 내년도 이익에 대한 수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3,600을 넘어서는 주가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익을 좀 반영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반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당장 내년에 이익을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하반기에 또 이렇게 IPO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카카오뱅크니 크래프톤이 이제 막 상장 준비를 하고 자금을 있는데 좀 빨아갈 요인들이 있죠. 항상 보면
그 미국에서는 컬스 오브 IPO라고 해가지고요. 네. IPO의 이제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보면 큰 IPO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 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는 우상향할 걸로 보여지고 테이퍼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런 그 상장에 대한 부담, IPO에 대한 부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 상단을 아주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 뭐 한 3,400에서 3,500 정도로 좀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요즘 증자하는 기업도 많잖아요. 대규모 유증하고 이거 사실은 장이 좋으니까 증자하는 거죠. 장이 좋아야 이제 증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업 공개도 마찬가지고 어려우면 공개 처리하는 데도 많고 장이 좋을 때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부담을 갖는다. 네. 올해 코스피로 올해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면 13.6%니까 제법 올라왔는데 이후의 상승은 아까 한 3,400, 500 보면 한 10% 정도가 이제 상승 여력이 10% 이내네요, 그죠? 맞습니다. 5에서 한 6% 10% 정도. 사이에 네. 그 정도만 보고 계시.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낮춰라. 네. 네. 작년처럼 그렇게 흥분하면서 가지 말고 하셨고요. 자, FOMC 이후에 그 글로벌 변화들 그리고 전망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시장에 좀 집중해서 하반기 전략을 어디 세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쪽으로 그래도 이제 상승 쪽으로 보셨으니까 그 상승을 누릴 것이냐 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계속 이제 사실은 뭐 미국의 금리 얘기 나오는 것도 인플레 때문 아닙니까? 계속 인플레 물가 상승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인플레 때 어떤 주식을 사야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인플레는 계속해서 좀 나타납니까? 좀 기대 인플레율은 요즘 좀 떨어지대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지만 이제 좀 피크는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지금의 어떤 공급 부족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이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는 좀 더 길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뭐 목재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국 정부가 뭐 굴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막 그 갖고 있는 재고를 방출하면서까지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이제부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그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을 더 높이기보다는 수요자들의 바이어들의 수요를 심리를 더 꺾는 요인이 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인플레에 대한 기대는 뭐 최근에 지표들도 좀 꺾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장기 금리도 더 높아지지 않고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1.7까지 올랐는데요. 10년물이 그죠? 한참 갈 때는 지금 이제 1.5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FOMC 이후의 시장 흐름들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중국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축하고 있는 그 원자재들 시장에 방출한다고 해서 최근에 어제도 굉장히 출렁거렸었는데요. 인플레 걱정은 조금 덜해도 되고 그러면 시장의 고민들은 어쨌든 이제 성장주가 한동안 뒤처졌다가 가치주, 그다음에 경기, 소비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지금 FOMC 이후에 성장주 뭐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IT 성장주가 확 주도합니다. 이 사실 해묵은 논쟁인데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기싸움 투자자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가야 됩니까 하반기에? 저는 뭐 반반 정도로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되게 논란이 많은 산업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성장이냐 가치냐를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고 이제 통화 정상화를 경기가 좋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부터는 좀 우량한 주식들 그리고 뭐 현금도 좀 많이 갖고 있고 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업종, 그다음에 가치주 중에서도
그 어떤 이익의 어떤 변동성이 좀 적은 업종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굳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싼 쪽으로 가자라는 의견인데요. 네, 그러면 가치주 쪽이 조금 더 비중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것들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치주냐 성장주 논쟁은 워낙 많이 해서 사실은 조금 식상하다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뚝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치주 중에서도 이미 선반영된 거는 조금 걸러내고 성장주 단에서도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적을 내주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계속 이제 사실은 또 시장의 핵심적인 관심은 경제 정상화, 리오프닝 이런 데 대한 소비 수요 계속 있잖아요. 그쪽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좀 네, 볼만한 섹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요즘 뭐 다들 그 제가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네. 해보면 제일 이제 화두가 백신 맞았냐? 백신 맞았어? 뭐 맞았어? 언제 맞아? 예.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맞은 분들은 여행 가고 싶어 네. 이거 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행이나 레저와 같은 산업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 이제 정상화 이후에도 뭐 주가는 이미 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많이 회복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추가적으로는 저는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이미 좀 반영이 됐다고 해가지고 약간 주춤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경기가 리오프닝이 계속이 되고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될수록 더 수요는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년 동안 거의 이제 못 갔었던 수요들이 더 이제 누적이 되어서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주요 물가들 중에서 그 코로나 이전 대비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물가가 못 오른 산업이 이제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뭐 섬유, 그러니까 옷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지금 주가가 조금 쉬어도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경기가 좀 더 정상화될수록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에 관한 여행, 레저, 뭐 항공 이런 쪽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화장품, 그다음에 의류, 뭐 시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요. 오신 길에 아까 뭐 성장주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 카카오와 네이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맞아서 여름 휴가 뭐 할 거예요? 함께 주식시장에서는 아마 카카오 왜 이래? 도대체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제꼈다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추세로 갈는지 아닐는지는 좀 고민들이 있겠지만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카카오가 네이버를 앞지르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화두는 코로나가 19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상화된 이후에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행이나 레저는 지금 당장 이제 정상화되면서 이제 여행을 갈 거니까 마스크 벗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게 뭔가 이제 네.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이후에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건가,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할 건가, 이게 가장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뭐 앞으로의 투자는 역시 이제 테크나 자동화나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을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이제 친환경 같은 것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투자는 확실히 큰 대기업들이 주도를 해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영역들이 여러 영역들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저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코로나가 있건 없건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네이버보다 좀 더 화려한 게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자회사들의 어떤 기업 가치가 원래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카카오가 네이버를 그럼 이렇게 따돌리고 계속 갈까요? 아니면 또 좀 네이버가 좀 키를 맞추면서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형국으로
갈까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싸움은 계속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혼자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같이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적어도 이제 올해만큼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재료가 많으니까 네. 많은 분들의 관심들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한 1분만 마지막 30초 내지 1분만 할애해서 우리가 사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그래도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네. 좀 인플레가 피크를 쳤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저는 그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금리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물론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가 뭐 높아진들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물가가 계속해서 낮았고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친환경이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수준은 예전보다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가 주가에는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하반기에 또 생각해야 될 변수는 금리입니다. 오늘 딥사이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